정치에 한없이 뜨거운 두 남자와 함께하는 시간, 화요일 용봉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만난 느낌은 왜 이럴까요? 예, 제가 한 2주 빠졌으니까 우리가 일주는 8월 15일 때문에 건너뛰었고 지난주는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빠졌고. 요즘 일정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정이요? 뭐 많기는. 개인적인 행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지. 뭐 개인적인 행보예요. 그렇게 얘기를 또. 아니 BTS 완전체 다음으로 힘든 것 같아요. 예, 정 의원님하고 같이 예. 방송하기가. 두 분이 참 많이 다른 방송도 그렇고 저희 용봉당도 그렇고 정말 환상적인 호흡인데 그래도 정봉주 의원님만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우, 저런 분 드물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네. 자, 아주 행복해하죠. 보면. 자, 여야 지금 어제부터 월화 연찬회 워크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연찬회 얘기부터 먼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하고 언론 또 야당 오염수 공세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톤의 말씀은 다른 의원이나 당직자가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선이 분명하죠. 네. 야당과의 어떤 대결이라든지 뭐 그런 게 선이 분명한데 네. 이런 그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이야기를 물론 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연찬회입니다. 순수한 당 행사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들끼리 모여서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얘기는 대통령 이외에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조금 어색했다 이런 뉘앙스 들리기도 하고요. 정봉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가면 그 병들에게 소대장이 군기를 아주 세게 잡습니다. 그럼 중대장이 딱 나타나갖고 그거 동생 같은 애들한테 왜 그래. 그래서 야단을 쳐요. 그 병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딱 방에 들어가갖고 소대장 쪼이탈 딱 갑니다. 예.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치급으로 올라갈수록 포용적인 자세를 어쨌든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치 공식이거든요. 예. 이거 국힘이 대통령에게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일러줘야 됩니다. 야당과 못해 먹겠다. 어떻게 이렇게 매번 반대만 하냐. 예. 그럼 대통령이 그래도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밉든 곱든지 간에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대립 이런 거로부터 빠져나와서 화합과 포용 통합을 하려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게 아무리 내부지만 언론에 나가잖아요. 언론이 지금 다 보도가 예. 됐죠. 예. 국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당 때문에 못해 먹겠다. 너무 반대한다. 그럼 대통령이 그래도 참고 대화를 해라. 그럼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 위아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모르는구나. 아무리 그 외부에서 들어와갖고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문법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포용과 화합과 통합은 어느 분야에 가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대통령은. 네. 자, 민주당 워크숍 얘기도 좀 하면 민주당 워크숍 특히 또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맞이해서 단합대회 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총선 승리 얘기를 했거든요. 워크숍 분위기로 볼 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부터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순수하게 이제 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사법적 정의라는 차원은 완전히 그 좀 배제한 채요. 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지금 체제로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총선 승리는 사실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하죠. 거꾸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 정치인 뭐 정치인 누구나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정치인은 양쪽에서 다 칭찬받기는 참 어려운 입장인데 그렇죠. 이재명 대표처럼 호불호가 분명하면서도 또 거부감이 센 정치인도 없어요.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뭐 그건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올 가을 정도가 고비가 되겠죠. 가을 겨울이. 네. 뭐 우리 정봉주 의원도 말씀 주십시오.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그 김영남 의원이 민주당 걱정해 주는 마음은 고맙게 안 받아들이겠지만 예. 고맙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우리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장동 국민들은 이제 기억을 잘 못 하시잖아요. 네. 대장동 때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 냈거든요. 그거 부결됐죠. 부결됐고 그때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 재청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근데 검찰이 부랴부랴 그냥 그 기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죠. 네. 이번에 이제 그 백현동하고 네. 그 대북 송금 문제를 어쨌든 검찰이 지금까지 그 국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거 이제 9월 초쯤 되면 체포동의안 또 낼 거고 네.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100%라고 보는데 부결되면 검찰이 바로 기소합니다. 예. 제 2차 3차 청구 못 해요. 그게 이제 검찰의 저는 그 속사정이라고 봐요. 빨리 검찰에서 좀 손을 털고 보내야 되겠다. 네. 자, 검찰의 시간일 때는 검찰이 여러 가지로 정보도 흘리고 피의 사실도 공표하고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이른바 스크래치 내고 네. 상처 내는데 가능합니다. 근데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는 법원의 거죠? 시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9월서부터 법원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마음대로 요리하던 그 시간은 끝났다. 그러면 재판에 넘어가고 대장동 사건이 관심이 사라지잖아요. 네. 백현동 대북 송금 이제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자, 그게 하나 있고요. 네. 77%입니다. 대선 투표율이. 예, 맞습니다. 77%예요. 예.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 할 때 총선 투표율이 66%였습니다. 네. 이번 투표율 예상이 55가 나오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대선보다 22%가 떨어집니다. 예. 이 22% 누가 투표를 안 할까요? 국힘 쪽 지지자도 안 하고 민주당 쪽 지지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은 각 지지층에서 누가 덜 빠져나가느냐의 싸움이에요. 덜 빠져나가냐. 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를 단결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결시킬 수 있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너무 사법 리스크가 많아 하면서 신문을 느끼면서 빠져나간 사람들 꽤 있어요. 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국힘에 윤석열 대통령 찍고서 후회하는 사람 또 많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많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한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한 이견이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 저런 전략이 각 당의 강성 예. 지지층 모아서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 하면 이긴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중도보다는 기존의 강성 지지층을 모으는 예. 뭐 그러다 보면 발언도 더 세지고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각 당의 색깔을 더 분명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선거 전략인데 저는 저거 안 맞을 것 같아요. 동의하기 어렵다 이 네. 말씀이에요. 아니 전략적으로 쉽지 않을 승리하는 것이다. 전략이 아닐 것으로 뭐 내년 총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요거를 이제 예? 뭐 이제 요거는 그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기 그렇죠. 뭐 때문에 생각이 뭐 다를 수 충돌하는 있는 부분은 아닌데 예상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예. 그 선거 때는 이제 그 전략 사이드에 이제 쭉 오랫동안 있어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시대 정신이에요. 예.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 담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흐름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사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세 번째가 전략인데 네.
각 당이 선택을 합니다. 중도층 소구 전략으로 갈 것이냐 지지층 소구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하. 근데 김용남 의원과 달리 저는 선거는 공식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대선은요. 3% 정도 되는 중도층에게 호소하는 중도층 소구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네. 양쪽 지정이 다 똘똘 뭉쳐 단결합니다. 근데 총선은 자기 지지하고 있는 후보들이 뭐 250명쯤 되기 때문에 네. 단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총선은 단결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공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층을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당에도 많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그 환상으로 선거에 집니다. 총선하고 대선 좀 달리 보자.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네. 어제 연찬회에서 뭐 무조건 수도권 얘기는 최근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은 이 오염수 반대하는 세력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여당으로서는 이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염수 상황 총선하고 연관성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총선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이거든요. 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가 일시에 유행할 수는 있어요. 2008년 봄 광우병 사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사드 배치할 때도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로 뭐 사람이 튀겨진다, 뭐 성주 참외도 먹으면 안 된다, 온갖 괴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로 대중을 오래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50군데를 정해서 해양 방사능 수치를 계속 측정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웹사이트 가시면 확인도 바로 가능합니다. 수치 변화가 없어요. 네. 물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3년 동안 방사능 물질이 무방비하게 그 해양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해역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태평양이 워낙 큰 바다이기도 하고 해류의 방향도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 나라인데다가 12년 전에 폭발 사고가 있었으니까 벌써 2바퀴 이상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별로 걱정이 없는데 네. 수도권 위기로는 수도권 위기론. 위기를 위기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요. 예. 이게 왜 위기가 아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우기냐면 지금 수도권에 120개가 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죠. 네. 그중에 16개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 네. 100개 이상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에요. 저도 뭐 원외 생활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이 진영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당장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자기가 당연히 총선 후보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네. 또 당 지도부 중에 상당수가 이 체계를 흔들지 말고 내년 총선까지 가자. 쭉 가자. 예. 자기 자리도 지키고. 네. 당협위원장들도 지키고.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내 당직과 여러분의 당협위원장 자리 다 지키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갖고는 총선 이길 수가 없는데 네. 우기는 거죠. 우기는 그러니까 이 것이다. 수도권 위기로는 정말 위기입니다.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연찬회에서 윤상현 의원은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재차 강조를 했고. 자, 오염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나가면 수산업자 이런 문제가 되면 오히려 야당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오염수 문제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무척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수산업자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본이 지금 수산업 피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일본 경제가 휘청거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막상 24일 날 방류하기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기질의 국민성이 아니잖아요. 한 40% 50%에서 5대5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게 한 60에서 70%를 급상승을 했거든요. 반대가. 그리고 지금 일본의 수산업자와 그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비과학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과학은 검증됐다고 하는데 계속 과학적이고 검증됐다라고 주장을 하라고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보도 나온 거 보면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조차도 그냥 일본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쿄 전력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박혀져 있습니다. 네. 지금 도쿄 전력이 하는 얘기를 믿는 것에 근거해서 과학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입니다. 다음에 예, 이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WTO에 제소할 명분이 충분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2번을 주로 찍었던 동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 서해안 벨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민주당 지지층이었으니까 네. 동해안 벨트와 남해안 벨트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벨트의 영업적인 피해, 수산업의 피해 이런 부분은 야 그거 괴담이니까 이제 믿지 마세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면 난 무척 아니하고 위험한 인식이다라고 네. 하는 지적의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 이제 수도권 그 위기론인데 일단은 국민의힘. 예. 국민의 입장인데 그럼 민주당에서 수도권을 안정할 수 있냐 안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도 쉽진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한 7, 8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일단 약 100석이 넘는 현직 의원들이 있죠. 네. 현직은 양날의 칼입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고 교체론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50대 50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네. 다만 연말서부터 터지는 이제 쌍특검 문제 있죠. 대장동 특검 문제 있고 김건희 씨 특검 문제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수산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산물 문제까지 넘어갈 거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국힘 내부가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큰 혹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이낙연 대표라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10명 남짓이거든요. 네. 근데 국힘은 지금 내부에서 큰 갈등 요소가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준석 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내놓고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분들과 손을 잡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총선 임박하게 되면 당이 얼만큼 혼연일체로 단결하느냐 아니면 당이 분열된 양상을 보이냐 이게 이제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아마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예. 분열된 모습. 당내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흉상 철거 논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홍범도 장군 독립군 흉상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장소 문제다. 육사는 아니고 독립기념관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좌익 쪽에 기울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땐 시대 상황이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를 뺏길 때 무슨 민주공화국 하다가 뺏긴 게 아니고 네. 왕정을 하다가 뺏겼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이걸 놓고 뭐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예. 하나는 광복 이후에 특히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갖고 남한 쪽에 섰느냐 북한 쪽에 섰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네. 근데 6.25 전쟁 때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섰던 사람을 우리가 의인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정률성.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뭐 기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 논란이 커졌는데 저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같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광주는 친북 종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다른 부류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좌익 쪽에 섰습니다만 광복 이후 특히 6.25 때 대한민국 편에 선 분들 이건 예우해 드려야죠. 당연히. 예우해야 된다. 그거는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거고 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귀순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하고 그러네요.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저희는 예. 귀순 용사는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 그룹이 좌익 쪽에 서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홍범도 장군이 그렇죠. 좀 홍범도 해당되네요. 장군 같은 예. 많은 분들 김자진 예, 장군도 예, 그러시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예. 분들은 저는 예우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흉상이 설치된 장소가 사관학교라는 게 저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관생도들이 좀 혼란스럽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사관학교 같은 데다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옛날 소비에트 연방 쪽에 특히 이제 모스크바 쪽에 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의 흉상을 거기에 기념해서 세운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에 처음부터 세웠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우해드리는 건 맞는데 흉상의 설치 장소가 사관학교라는 게 처음부터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부류를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장소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봉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홍범도 장군 문제를 보면서 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지하다. 그다음에 참 나쁘다. 나쁘다고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김영남 의원이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1910년 이후 의병장서부터 해갖고 45년까지 좌익운동이 그러니까 그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무장독립운동도 했고 국내에서도 했는데 독립운동이 두 개의 큰 부류가 있어요. 좌익개혁의 독립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있는데 전체 강도와 참여자의 숫자를 보게 되면 한 7대3 정도로 좌익이 많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1917년 소련 혁명인 그 소비에트 혁명인데 볼셰비키. 예, 볼셰비키 혁명인데 그게 그때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인식되지 않고 제국주의로부터 침탈받고 있던 제3 그 식민지 국가들의 희망이었어요. 네. 그리고 무슨 이념이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1927년도의 소련과 1945년도의 소련과 네. 오늘날의 러시아 그러니까 그 냉전이 극심하던 45년도 이후의 소련과 1927년 소련은 그때는요. 네. 군대가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었고요. 사회 이념도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산주의자였다. 소련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게 되면요. 우리 독립운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따라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좌익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1944년도에 네. 그래갖고 그 무기징역인가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국가적 아젠다로 싸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자익운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무척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27년도에 소련군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현실이 처한 독립운동에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끄집어내 그래서 역사인식이 없는 건가 봤더니 이 문제가 터지니까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한 문제라고 해서 네. 빠져요. 국방부와 육사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했을까요? 어느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겁하다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끄집어내므로 인해서 색깔 논쟁에 쌓입니다. 이념 색깔. 예, 이념과 색깔 논쟁에 빠지고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 논쟁에 빠지고 빨갱이 논쟁에 빠져서 보수는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분열돼도 괜찮다. 국론도 분열돼도 괜찮고 갈등이 많아져도 좋다. 우리가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걸 가져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의도가
내심이 있다면 네. 참 나쁜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예.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네. 국론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거는. 네. 그게 어떻게 국론 분열입니까? 정율선 윤희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백하게 정부 수립 이후에도 북한 쪽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북한을 위한 활동을 실제로 했고 여기에 6.25 전쟁 발발 이후에 남한의 상당 부분이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당시에 정율성 같은 경우에 서울로 들어와서 여기서 점령군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을 지금 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그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국론 분열로 몰고 간다? 무슨 빨갱이 뭐 색깔 입히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홍범도 예. 장군의 예를 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지 않습니까? 여당은요. 가급적 그 포용적 자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야당이고 예. 엑셀레이터와 운전 핸들은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운전하는 사람은 화가 나면 안 돼요. 포용적 자세로 좀 너그럽게 네. 역사도 좀 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옹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탕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